서방도 미국 보호를 벗어나 독자적인 외교 틀을 갖춘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전략적 자율성이 필요합니다. 서방 국가들도 이제는 당신들만 바라보지 않고 어제의 적과도 연합을 가질 것이오. 오랜 시간 우리에게 익숙했던 유럽의 모습이 과연 지금도 그대로일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든든한 보호 아래에서 성장해왔던 유럽의 주요국들이 이제는 과거와 다른 행보를 보이며 마치 미국을 뒤로하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항해를 시작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반세기를 훌쩍 넘게 이어져온 서방 동맹의 근본적인 균열이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 유구한 동맹관계에 이토록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가져온 것일까요? 오랜 세월 당연하게만 느껴졌던 국제 질서의 근간이 지금 흔들리는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강대국들의 심상치 않은 결단 배후에 숨겨진 전략적 의도와 더불어 앞으로 펼쳐질 파급 효과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스쳐가는 뉴스 보도를 넘어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함께 경험하는 몰입감 넘치는 서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이 변화의 서막은 과연 언제, 그리고 왜 시작된 것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2차 세계대전 직후 폐허가 된 유럽 대륙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재건은 물론 안보조차 담보하기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마셜 플랜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경제 원조 계획을 통해 유럽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NATO를 결성하여 소련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맞서 미국의 강력한 해구산 아래에서 평화와 번영을 구가했죠. 이때 미국과 유럽은 마치 하나의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며 냉전 시대를 함께 헤쳐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특히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은 이처럼 굳건했던 관계의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거대한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미국은 동맹국과의 사전 협의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펼쳤고 유럽은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행보에 깊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죠. 메르켈 전 독일 총리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유럽의 핵심 리더들은 미국의 정책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한 행정부의 성향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유럽 내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국제 무대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열망이 서서히 커지고 있었거든요. 트럼프 시대는 바로 이러한 유럽의 오랜 수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여러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란 핵협정, 즉 JCPOA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첨예한 견해 차이였습니다. 이란 핵협정은 이란의 핵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제사회의 투명한 감시를 받는 대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다자간 합의였죠. 중동 지역의 안정과 핵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다시 복원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이 결정은 유럽 국가들에게는 실로 큰 충격이자 동시에 외교적 시험대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미국의 탈퇴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란 핵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굳건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중동 지역의 안보 안정과 국제법 준수라는 독자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유럽은 심지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여 이란과의 합법적인 교역을 지속하기 위한 특별 금융 메커니즘인 인스텍스, INSTX까지 구축하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인스텍스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이는 유럽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외교적 신념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럽이 더 이상 미국의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는 메시지였던 셈이죠. 이는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하려는 유럽의 야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독자적인 움직임은 비단 외교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히 유럽의 안보와 국방 분야에서
더욱 확연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안보는 대체로 미국의 어깨에 기대어 왔습니다. 나토, 제네티오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미국은 사실상 유럽의 방패 역할을 자처하며 유럽 각국은 안보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자 유럽은 과연 미국이 예전처럼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줄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이 유럽의 안보 불안감을 자극했던 것이죠. 프랑스의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럽의 진정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담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유럽군 창설이라는 아이디어였죠. 이는 나토의 보안제를 넘어 유럽 스스로가 안보를 책임지는 주체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더 이상 미국의 안보 공약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며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제안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진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며 유럽 안보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독일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합니다. 그동안 국방 예산 지출에 다소 보수적이었던 독일은 이제 국방비 증액을 통해 자국의 방위력 강화는 물론 유럽 전체의 안보 기여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과거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군사력 증강에 신중했던 독일이 이런 변화를 보인다는 것은 유럽의 안보 패러다임이 얼마나 크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이 독자적인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단기적인 대응책이 아닙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이 언제든 거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비전을 설계하려는 유럽의 야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는 유럽이 더 이상 수동적인 안보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안보 주체로 거듭나려는 결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의 자율성 추구와 더불어 유럽은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대중국 관계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공급망 재편, 기술 제재 등 강경한 압박 정책을 펼치는 것과는 달리 유럽은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소 복합적입니다. 물론 유럽연합 역시 중국을 체제 경쟁자이자 경제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나 홍콩 민주화 탄압 등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것은 유럽에게 중요한 원칙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유럽은 거대한 중국 시장의 경제적 실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부터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이탈리아의 패션 산업까지 중국 시장은 유럽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미국의 대중국 강경 노선에 무조건적으로 동참하기보다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 노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권 문제 제기와 대중국 투자협정 체결 추진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움직임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인권 침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투자협정을 추진하는 모습은 유럽이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이라는 실리 사이에서 얼마나 정교한 줄타기 외교를 펼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는 분명히 다른 유럽만의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중국과의 전면적인 대결보다는 필요한 부분에서는 협력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비판하며 자신들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실용적인 길을 선택하고 있는 셈이죠. 마치 거대한 용과 춤을 추듯 조심스러우면서도 능숙하게 관계를 조율하려는 유럽의 전략적 판단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유럽은 더 이상 한쪽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적인 가치와 이익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재정립하려 하는 것입니다. 유럽이 이처럼 독자적인 행보를 걷는 모습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강경한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것과는 달리
유럽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복잡한 줄타기 외교를 펼쳐나가고 있죠. 사실 유럽연합은 중국을 체제 경쟁자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거대한 중국 시장이 주는 경제적 실리 또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물론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이탈리아의 패션 산업까지 중국 시장은 유럽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유럽은 미국의 대중국 강경 노선에 무조건적으로 발맞추기보다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시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섬세하게 조율하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유럽의 복잡한 외교는 마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 듯합니다. 한편으로는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나 홍콩 민주주의 탄압 등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투자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은 유럽이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이라는 현실적인 실리 사이에서 얼마나 정교하고도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펼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외줄 위 고개사처럼 가치와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할까요? 이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는 분명히 다른 유럽만의 독자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위협적인 경쟁자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과 달리 유럽은 중국을 협력과 견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다층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죠. 유럽은 중국과의 전면적인 대결보다는 필요한 부분에서는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비판하며 자신들의 국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는 실용적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과 춤을 추듯 조심스러우면서도 능숙하게 관계를 조율하려는 유럽의 전략적 판단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차원을 넘어 유럽 스스로가 국제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가치와 이익을 중심으로 새로운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유럽 강대국들의 독자적인 행보는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알리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오랫동안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로 불리던 세계가 이제는 여러 강대국들이 각자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극화된 세계로 이행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탄인 것이죠. 유럽은 더 이상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틀 안에 갇히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독자적인 축으로 당당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평화와 번영을 이끌었던 서방 동맹의 재편을 의미하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세계의 질서가 소리 없이 그러나 놀랍도록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럽은 이제 누구의 편도 아닌 오직 유럽의 편이 되려 합니다. 이러한 비상한 결단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국제관계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견고해 보이던 동맹의 근간이 흔들리고 강대국들이 각자의 길을 모색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세계를 맞이하게 될까요? 유럽의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물론 글로벌 경제, 그리고 동맹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 아니면 중국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국제 질서 속에서 유럽이라는 새로운 축의 부상이 과연 한국에게 어떤 기회와 도전을 가져다 줄지 성찰할 때입니다. 유럽의 비상한 결단은 우리 모두에게 더 이상 어떤 동맹도 영원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독자적인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변곡점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우리 역시 그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할 시점에 서 있는 것이죠. 역사는 언제나 변곡점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우리 역시 그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할 시점에 서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역사가 던지는 질문에 유럽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해답을 찾아 나서는 모습입니다. 특히 대중국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복합적인 외교적 고뇌와 실리 추구 전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미국이 중국을 향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강력한 견제 노선을 펼치는 와중에도 유럽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걸으며 복잡한 줄타기 외교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연합 역시 중국을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정치 체제적 대항마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인권 문제, 특히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제재를 가하기도 했죠. 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중국 시장이 주는 경제적 기회를 외면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대중국 투자협정 체결을 강하게 추진하는 등 실리 외교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의 디커플링 전략과는 사뭇 다른 유럽만의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럽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찾고 있으며 유럽의 지도자들은 자국 경제의 번영을 위해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을 넘어 유럽이 스스로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확고히 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유럽의 외교는 오늘날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유럽이 보여주는 일련의 비범한 행보들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구축되었던 단극 체제가 서서히 저물고 다양한 강대국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다극화된 세계로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음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더 이상 미국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그저 든든한 동맹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주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 유럽은 스스로의 이익과 가치를 능동적으로 추구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축으로 우뚝 서려는 담대한 비전을 품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평화와 번영을 이끌었던 서방 동맹의 근본적인 재편을 의미하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세계의 질서가 소리 없이 그러나 놀라운 속도로 변모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세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국제관계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미지의 불안감이 교차하는 지점일 것입니다. 유럽은 이제 누구의 편도 아닌 오직 유럽의 편이 되려 합니다. 이러한 유럽의 비상한 결단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물론 글로벌 경제의 판도, 그리고 우리가 믿어왔던 동맹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 아니면 중국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국제 질서 속에서 유럽이라는 새로운 축의 부상이 과연 한국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와 예상치 못한 도전을 가져다 줄지 성찰할 때입니다. 스스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독자적인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묻는 유럽의 움직임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변곡점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